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간 뒤 빠르게 번지고 있는 코로나 확산세가 주말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 확진자 수가 닷새 연속 3,000명대를 이어갔고 위중증 환자도 500명대를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입원을 기다리는 환자가 800명을 넘겨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의 단계적 일상 회복을 계속할 수 있을지 그 기준이 되는 위험도 평가 결과를 정부가 내일 처음 발표합니다. 이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위중증 상태로 치료를 받는 코로나19 환자는 517명. 지난 한 주간 위중증 환자 수는 평균 503명을 오르내리며 정부가 현재 의료체계 내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한 500명 선을 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의 증가로 병상도 빠르게 차고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서울 82.9%, 경기 80.2% 등 수도권 전체의 81.5%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80% 선을 넘어섰습니다. 수도권의 병상이 부족할 경우 가까운 비수도권 병상을 이용한다지만 대전과 충남 등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의 병상 가동률도 60%대까지 올랐습니다. 입원을 하루 이상 기다리는 병상 대기자도 이틀 사이 300명 가까이 급증하며 처음으로 800명을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나흘 넘게 입원 못한 환자가 108명에 달합니다. 정부는 고령층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환자 분류 작업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현장에선 병상 포화와 인력 부족이 1차 원인이라고 진단합니다. 1차적으로는 분류가 안 돼서 그런 거긴 한데요. 분류가 돼도 크게 개선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력 문제 때문에. 정부는 두 차례 행정명령을 통해 상태가 호전된 중환자를 옮길 수 있는 병상 1,000여 개를 더 확보하기로 했지만 준비에 3, 4주가 소요되는 만큼 12월 초까지는 병상 부족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행을 줄이기 위한 어느 정도의 대책 없이는 병상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상회복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점검하는 게 없으면은 병상 부족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3,120명, 닷새 연속 3,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내일부터는 전국에서 전면 등교가 시작됩니다. 정부는 내일 일상회복 이후 처음으로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의료체계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위험도 주간 평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다시 늘면서 집에서 치료를 하는 재택치료 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확진됐지만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환자들인데요. 증상이 세지 않다고 해서 절대로 안심해선 안 된다고 합니다. 확진자에겐 체온 못지않게 중요한 게 피해노가 있는 산소량이라고 하는데요. 재택치료자들의 치료 과정을 김아영 기자가 함께 했습니다. 서울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의 재택치료 상황실. 전담 의료진들이 하루 2번씩 전화로 환자의 체온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혹시 지금 체온은 몇 도이실까요? 8도 넘으셨으면 혹시 상비약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상황실에서 체온을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이유는 코로나19 특유의 증상, 폐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발열이 2, 3일, 길게 한 3, 4일 이상 지속되고 고열이 나는 경우는 폐렴을 동반한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본다든지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택치료 환자들에게 체온계만큼 중요한 또 다른 의료기기는 산소 포화도 측정기. 측정기를 손가락에 꽂으면 혈액에 녹아있는 산소량을 알려주는데 99%는 정상, 95% 이상은 경계, 94% 이하는 입원이 필요한 중증으로 의료진은 판단합니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저산소증이 발생해 두통이나 의식 저하, 호흡곤란이 나타나고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환자 중에서 실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본인이 호흡곤란 증상을 전혀 못 느끼는 분들이 있거든요. 갑자기 나빠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재택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들은 확진자가 증가하면 재택치료 환자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중증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입원을 위해 전담 인력 보충과 병원 간 연계 강화 등 추가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다음은 이어야 대선 주자들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당 선대위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이재명 후보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이 후보는 충청권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당을 전부 바꾸겠다며 민주당에 대한 혁신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조명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권 방문 마지막 날 첫 일정으로 이재명 후보는 국립대전연충원의 연평해전 전사자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이 후보는 희생된 장병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강한 안보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일방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 후보는 협동조합 형태로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충북 보은해안 초등학교를 찾아 자신의 기본소득 구상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 청주의 전통시장도 찾아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충북이 고향인 부인 김혜경 씨가 동행하며 중원 민심 잡기에 힘을 합쳤고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비교해 과거가 아닌 미래로 갈 후보가 누구냐며 경쟁력을 내세웠습니다. 꿈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실천해서 실적을 쌓았고 앞으로도 이 대한민국을 새로운 나라로 만들 사람 누구입니까? 2박 3일간의 충청 방문 일정 내내 이 후보는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는 민주당의 변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의 변화 요구에 화답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대위 재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비워줌으로써 이 젊은 세대와 새로운 각 분야에 있어서의 절박한 입장을 대변하는 분들을 모아서 선대위가 국민과 함께하는 선대위로 더욱더 저변을 넓혀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총에서 의원들은 선대위 지도부의 거취를 포함해 선대위 쇄신을 위한 모든 권한을 이 후보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김병준, 김한길 두 민주당 출신 인사들도 합류하면서 이른바 3김 선대위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선대위 주요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이 맡으시고 또 상임 선대위원장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대선을 총괄 지휘할 원톱 선대위원장을 김 전 위원장이 맡고 그 아래 김병준 전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김한길 전 대표는 후보 직속의 새시대 준비위원회를 맡기로 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통해서 새시대를 여는 데에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두 인사에 대한 김종인 전 위원장의 부정적 입장에도 영입을 관철시킨 윤 후보는 소통엔 문제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분들이 서로 다 가까우신 거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든지 소통도 하고 그런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김종인 위원장의 입장을 반영해 선대위의 중진들 대신 초선이나 원외 인사들을 앞세우고 선대위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축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 선대 조직 자체가 지나치게 또 메모드급이 돼가지고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서 오전 사랑의 교회 예배 참석 때에는 장제원 의원이 상황실장 사퇴 이후 처음으로 윤 후보 옆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장 의원의 비서실장 내정설에 대해 윤 후보는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곧 출범할 걸로 알려진 국민의힘 배우자 포럼을 통해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가 공개 활동에 나설 거란 관측에 대해서도 윤 후보 측은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30대 의붓어머니가 집에서 3살배기 남자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어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숨진 아이는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습니다. 저희 MBC 취재진이 숨진 아이의 친어머니를 만났는데요. 친어머니는 아이가 오랜 기간 학대에 방치됐을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서울 천호동의 한 다세대 주택 앞으로 119 구급차가 들어서고 곧이어 구급대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내가 집에 있는데 3살배기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한다는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구급대만 와 있더라고요. 그때 2대. 아이를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조금 하더라고요, 얘기가. 아이는 온 몸과 얼굴에 멍이 든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6시간 만에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은 의붓어머니인 33살 A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사건 당시 집에는 A씨와 숨진 아이, 그리고 아직 돌이 안 된 친딸만 있었는데 친딸에 대한 학대 정황이나 숨진 아이에 대한 학대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병원에서 MBC 취재진을 만난 아이의 친모는 지난 2019년 8월 친부와 별거를 시작한 뒤 한 번도 아들을 만날 수 없었다고 울먹였습니다.
아들에 대한 소식은 7개월 전 딱 한 번 건네받은 사진 6장이 전부였습니다. 전화를 해봤는데 차단이 돼 있더라고요. 애기 보고 싶기도 했고 만나고 싶었는데 애기도 못 보게 했고 볼 수도 없었고. 친부 역시 돌이 안 된 아들을 폭행한 적이 있다며 숨진 아들이 A씨와 친부의 학대 속에 오랜 기간 방치됐을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또 아들의 온 몸에 멍이 아닌 부분을 찾을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침대에 같이 누워있었는데 아이가 오니까 발로 밀어가지고 떨어뜨렸어요. 애 머리와 몸에 멍이 그렇게 많이 나 있으면 그거는 지속적으로 아이가 맞았다는 거니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친부의 방임 여부와 함께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2년 만에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코로나 극복과 부동산 정책 등 각종 현안에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 확산세에 대비하기 위해 병상 확보와 백신 추가 접종에 주력하겠다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잘 진행해 완전한 회복을 이루자고 강조했습니다. 엄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별과 나이, 지역에 따라 뽑은 300명의 일반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직접 답하는 자리.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아직은 조마조마하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을 잘 진행해 완전한 회복을 이루자며 남은 임기 6개월 긴장과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위기관리 연속이라는 걸 생각하면 6개월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최근에 코로나 확산세에 대해선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 염려가 된다며 병상 확보와 백신 추가 접종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을 빠르게 늘리고 또 의료 인력을 확충해서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고 추가 접종을 빠르게 실시해서 전체적으로 접종 효과를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접종 후 돌파 감염으로 치료 중인 확진자의 질문엔 신속한 의료 조치를 받도록 매뉴얼을 갖추겠다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소년과 어린이로 점차 접종 대상을 늘리겠다고 밝혔고 해외여행에 대한 접종 인센티브 확대와 함께 의료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또 공공의료원 설치 방침도 강조했습니다. 100분간의 문답을 통해 문 대통령은 스스로도 아쉬운 점으로 꼽은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남은 임기 민생 현안과 코로나 이후 과제에 대한 구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요소수 사태로 불거진 공급망 대책과 남북관계 등 외교 현안도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특검 도입 등 대선 관련 이슈에 대해선 선거 개입 논란을 고려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최근 유럽에서 코로나19 환자가 폭등하자 재봉쇄를 하는 나라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일상의 자유를 기대한 유럽 시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며 마치 전쟁터를 보는 듯합니다. 공윤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봉쇄 정책을 제기한 네덜란드. 수천 명의 성난 군중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경찰차에 물건을 집어던지고 불까지 질렀습니다. 곳곳에서 시뻘건 화염이 솟구칩니다. 폭죽도 터뜨립니다. 시위대가 지나간 거리는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Het was chaos gisteren. Ik kwam gewoon kijken, maar er waren mensen die alles in de fik staken en zo. 경찰은 물대포를 뿌리며 강제 해산에 나섰고 실탄까지 발사했습니다. 진압 도중 7명이 다치고 51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가 2만 명까지 치솟으며 정부가 3주간 부분 봉쇄 명령을 내리고 백신 미접종자의 출입을 제한하자 이에 반발하는 겁니다. Probeer hun te helpen bij het bekostigen van het pand. Probeer in oplossingen te denken in plaats van die mensen meer laten te betalen als wat ze verdienen. 역시 연일 최고치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는 오스트리아. 서유럽 국가로는 처음으로 전면 재봉쇄, 백신 의무화 카드를 꺼내들었고 이에 반대하는 3만 5천여 명이 거리를 장악했습니다. 이들은 백신 반대, 반정부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조명탄을 쏘기도 했고 진압 과정에서 1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3,000명이 고대 원형 경기장에 모여 직장과 식당 등의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한 정부의 정책에 항의했고 프랑스, 크로아티아 등에서도 백신 패스 도입 등에 반대하는 과격 시위가 열렸습니다. MBC 뉴스 공산입니다. 중국의 테니스 스타 펑사이 선수가 장가오리 전 부총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뒤 실종설에 휩싸였는데요. 중국 관영 매체 기자들을 통해 펑사이 선수의 최근 영상과 사진들이 공개되고 있긴 한데 정작 본인이 입을 닫고 있다 보니 실종 의혹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 후시진 편집인이 자신의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오늘 베이징에서 열린 청소년 테니스 대회 결승전에 펑사이가 참석한 걸 기자가 찍었다며 공개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성폭행 통로 19일 만에 첫 공식 행보입니다. 후 편집인은 어제도 펑사이 영상 2개를 입수했다며 SNS에 올렸습니다.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하는 펑사이의 모습으로 대화 내용을 봤을 때 20일 베이징에서 찍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영 영문방송 CGTN 기자도 펑사이의 친구에게 받았다는 사진을 공개한 데 이어 오늘 테니스 대회에서 펑사이가 어린이들에게 사인해주는 영상 등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실종설을 잠재우기엔 부족해 보입니다. 사진과 영상을 공개한 이들이 모두 관영 매체 기자들이라는 것과 공통적으로 펑사이가 잘 있다는 메시지만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문이 커지자 중국 당국이 대응에 나선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위 논란과 연출설도 제기됐습니다. 미국과 영국 정부, 유엔 인권위까지 펑사이의 신변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고 일부 IOC 위원은 베이징 겨울올림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여자테니스협회는 펑사이의 안전이 증명되지 않으면 중국에서 사업을 철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We can't compromise that, and we're definitely willing to pull our business. 펑사이가 공개석상에 나서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는 한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내일부터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시작됩니다. 특히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들 중에서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 4조 원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은상 기자가 실제 세금 부담은 얼마나 될지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주택에 대해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1조 8천여억 원, 납세자는 66만 5천 명이었습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5조 7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돼 작년에 비해 4조 원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납세자 규모 역시 80만 명에 이르러 1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적인 주택가격 상승과 더불어 공시가격 현실화로 과세 대상이 늘어났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지난해 최고 3.2%에서 6%로 높아져 과세 규모도 커진 겁니다. 실제 서울 강남구의 공시가격 기준 17억 원대 아파트와 서울 마포구의 12억 6천만 원대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가 부담할 종부세는 5,440만 원 정도로 지난해 1,940만 원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주택분 예상 종부세 5조 7천억 가운데 5조 5천억 원 이상은 바로 법인을 포함한 다주택자들이 부담하게 되고 전체 국민의 1.4% 수준입니다.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합니다. 과장된 우려들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들 중 약 98%의 국민들께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반면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 기준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되면서 과세 대상이 작년 12만 5천 명에서 9만 4천 명대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1주택자의 평균 과세액은 138만 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는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오늘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관할 서장인 인천 노년경찰서장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에서 출동 경관이 현장을 이탈해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오늘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국가기관 뉴스통신사 연합뉴스가 포털에서 퇴출되는 계기가 된 기사형 광고의 실체를 추적 보도합니다. 또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고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물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이른바 복붙 기사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건지 현장 취재를 통해 검증했습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축구 울산이 오세훈과 이동경의 추가 시간 극장골로 제주의 승리를 거뒀는데요. 선두 전북과 승점이 같아지면서 우승 경쟁은 끝까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지난 전북전 쓰라린 패배를 당한 울산. 제주를 무조건 꺾어야 하는 부담감 속에 오세훈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후반 9분 간결한 동작에 이은 왼발 슈팅으로 골대 구석에 꽂아 넣었습니다. 코너킥에서 제주 제르소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며 승리를 날리는 듯했지만 후반 추가 시간 오세훈이 또 한 번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다이빙 헤더로 극장골을 터뜨렸습니다. 종료 직전 이동경의 쐐기골까지 보탠 울산은 귀중한 승점 3점을 따냈습니다. 우승 싸움은 자신 있고 이제 저희는 승리만 이제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승리에 대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반면 선두 전북은 앞서 열린 경기에서 수원FC에 일격을 당했습니다. 전북 출신 무릴로와 라스를 막지 못하며 전반에만 2골을 내주고 끌려갔습니다. 후반 교체 투입된 문선민의 만회골과 구스타보의 페널티킥 동점골로 힘겹게 따라붙었지만 막판 수원 정재용에게 결승골을 내주고 패했습니다. 전북이 패하고 울산이 승리하면서 두 팀의 승점이 같아진 가운데 다득점에 밀린 2위 울산은 남은 2경기에서 역전 우승도 노려볼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프로농구 KT 마이어스의 시원한 덩크입니다. 3연승을 거둔 KT는 단독 선두로 올라섰네요.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주말에 덮친 최악의 스모그에 많이 갑갑하셨죠? 수도권과 충청도 지방은 올가을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까지 발령될 정도였고요. 사흘째 이처럼 뿌연 하늘인 서울은 오늘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매우 나쁨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다행히 오늘 밤 사이에는 북서쪽 찬 공기를 동반한 비구름이 다가오면서 먼지를 모두 씻겨주겠습니다. 대신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초겨울 날씨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절기 소설이기도 한 내일 서울 등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특히 기온이 낮은 강원과 제주 산지에는 1에서 3, 경기 남서부와 강원 내륙, 충청 북부와 전북 동부에는 1cm 안팎의 눈으로 내려 쌓일 수 있겠고요. 화요일인 모레는 중부지방 곳곳에도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찬바람의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져서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3도, 낮 기온도 6도의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고요. 찬 공기가 꾸준히 남하하면서 화요일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져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고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3도, 대전 5도 등으로 춥겠고요. 한낮의 기온도 서울이 6도, 대전 9도, 대구도 10도 전에 머물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